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1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모든 배들의 동행을 막으면서 전 세계를 물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누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븐호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브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 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의 한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VERGREN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에 확산됐는데요. 에버그린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본호와 동급인 에버젠틀로가 타이베이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 항무공사 TIPC 지룽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즈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어 P. 몰러 머스크는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은 현재 진행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고등법원에 2021년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본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50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본 뒤에 줄을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의 손지혜를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소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동해소는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시련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2,000T EU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 지역 불티모어항 시거트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저녁 체서피크만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됐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원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기를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안회사 돈 존 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안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 한 달 만에야 겨우겨우 구조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영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m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본 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의 손지 A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즈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게 공동해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상당수의 발주 물량을 일본에 맡겼던 에버그린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한국에 넘기며 일본과 중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 24척에 건조 일감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4조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6,000T 이후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선가는 척당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4조 원 규모입니다. 신조선은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만 에버그린이 기존에는 일본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맡겼었고 저렴하게 주문할 선박은 중국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한국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에버그린은 올 초 16,000T 이후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니온조선소와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 중국 다렌조선 DSIC, 강남조선소, 후동중화조선, 양쯔장조선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일본 니온조선소가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 중국이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중국에는 물량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최대 물량을 삼성중공업이 따내면서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 수주 덕분에 중국과 일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대거 수주 배경에는 과거 에버그린으로부터의 수주 이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로 일본 조선소의 발주 물량을 점점 줄이던 에버그린은 지난 2019년에 삼성중공업에 23,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척당 1,831억 원 수준으로 총 수주가는 1조 1,000억 원에 달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2021년에는 동사로부터 15,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주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주체제의 쐐기를 찍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도 모든 물량을 삼성에 맡기고 싶었지만 이번에 발주한 물량이 단일 조선소가 수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일부 물량을 일본의 니온 시비아드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에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가져오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에버그린과 양밍해운이 1,503,000T 이후급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20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 산업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선박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들을 둘러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수주 선박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이 주목하는 대체 연료 선박입니다. 19일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금껏 발주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총 109척으로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절반을 넘는 61척 56%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곳은 43척의 수주 성과를 올린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HD한국 조선해양에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발주한 덕분입니다. 머스크는 2021년 6월 현대 미포 조선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근 인도받았습니다. 나머지 선박도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만 에버그린과 1만 6천 t 이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따내는 초대형 계약으로 한국 조선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체결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48척입니다. 당초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중국 조선소도 후보군에 올렸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물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선업계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PC에서 기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대비 2008년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해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메탄올입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 현황을 보면 LNG가 가장 많지만 그린 메탄올의 경우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미래 선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메탄올은 신재생 에너지원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수전에 청정수소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육해상 여러 산업군의 배출가스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합성해 만듭니다. 배출한 탄소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 제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도 기존 산업용 메탄올이 아니라 그린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 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등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탄올은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바다에 유출되더라도 물에 빠르게 녹아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화된 해상 환경 규제로 글로벌 선사를 사이에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요가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에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 LNG선, 미래형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중국,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 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 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의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나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하나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하나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하나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나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하나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하나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나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하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하나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해 지상 장비 3천여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등 지상 무기에 위협이 되는 각종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무기 체계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무기 하나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외적 변수가 많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기 힘든데 이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세계 22위 수준인 우크라이나를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무기의 현대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드론은 러시아군 보급로를 직접 타격해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갔고 원정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현대 국방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스텔스 기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불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에 적용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연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스텔스는 도료를 전투기에 도포해 전파를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 끝판왕 스텔스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필름 형태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은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 핵심 기술이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하는데,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은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위해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며,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스텔스 패널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부리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파동에너지극 한제어 연구단 CAMM은 미국과 유럽에서 메타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타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물질을 연구해온 CAMM은 전자파를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닌 흡수하는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물질은 레이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데, 전파 흡수는 물질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주파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열손실로 소산시키는 방식을 띱니다. CAMM에 따르면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바탕으로 가공해 만든 스텔스 물질은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생산이 용이하고 소재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스텔스 패널은 얇은 필름 형태라 기존 물질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곡선에도 형태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재보다 5분의 1 이상 얇아 10dB 이상 음향도 흡수할 수 있는데, 덕분에 전투기 기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잠수함용 수중 흡음판과 소음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AMM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스텔스 패널이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 전자파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상 연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실증화 단계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실제로 CAMM은 해군과 연계해 군함에서 실제 운용 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선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텔스 패널이라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구진이 일찍이 메타물질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메타물질인 셈입니다.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의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듯 메타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처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정부가 CAMM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 방산기술 선진국들도 메타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메타물질 시장이 2031년 한화 약 12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천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CAMM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국내에서만 364건, 해외에선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군함 말고도 다른 모든 육해공 무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메타물질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손꼽히고 있는 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예를 들어 전파가 전투기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파동인 반사를 제어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MM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가해저용 스텔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CAMM의 스텔스 메타물질 기술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셈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도 CAMM의 메타물질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전장에 우리 장병에게 투명 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메타물질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 자주 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탱크와 전투기를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10대 기계기술에 차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각, 레이더, 적외선 동시 회피 복합 스텔스 기술 개발이 선정됐는데요.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은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된 시각과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외선 신호를 저감하고 다양한 파장 대역을 사용하는 최신 무기의 탐지기로부터 아군 무기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내며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남아있지만이 역시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함정 등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제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과 맞먹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그간 KF-21의 초도 물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21일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인데, 해당 금액에 KF-21 보람의 첫 양산 사업으로 이 387억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는데요. 그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초도 물량을 우리 군이 요구한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록 2의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찬물을 부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수출 전망에도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대드론 통합체계에 10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에 15억 원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드론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이 주춤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이었는데요.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튀르키예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튀르키예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2 흑표 역시 튀르키예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튀르키예가 KF-21 개발 사업에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방산 협력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일정의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튀르키예는 아직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튀르키예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튀르키예 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일례로 T-115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다며 자국산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주장이 국제 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카피품은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튀르키예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 도입 이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K9 자주포나 K2 흑표가 가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TF-X칸을 동원해 세일즈를 벌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영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칸이 튀르키예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질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칸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 출력, F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000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의 버금가는 마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단 이 4.5세대인 KF-21보다 반세대 더 뛰어난 5세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게 튀르키예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인데요. 칸 전투기는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시제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확정받고 날개를 달았으며 튀르키예의 말도 안 되는 뻥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